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최종현입니다. 어, 첫 발표인 CSA24N 모드 벡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ith Deep Learning CSA24N 강의를 듣고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NLP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인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휴먼 랭귀지, 즉 사람의 언어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시그니피에 매핑된 시그니피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피앙이란 기호를 의미하고요. 시그니피에란 개념, 의미, 즉 기호를 보고 떠오르는 개념이나 의미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사람이 로켓이라는 기호, 즉 시그니피앙을 보고 실제 로켓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시그니피앙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는 매우 이산적이고 심볼릭하며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LP란 컴퓨터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LP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기계 번역, 그리고 정보 검색, 감성 분석, 정보 추출,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NLP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워드넷과 같이 유의어와 상위어의 시스로스, 즉 사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위어란 개념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자, 토끼, 이 개를 전부 다 아울 수 있는 상위 개념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자, 토끼, 개의 상위 개념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 코드는 어, 굿이라는 단어의 유의어를 출력한 예제이고요. 오른쪽의 예제는 캣이라는 단어의 상위어를 출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에 대해서 워드넷과 같이 문자 타입으로 어, 사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어휘 사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냐 하면 먼저 단어에 대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oficient 이라는 능숙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구서의 여유에 속하지만 특정 문장에서만 맞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갑분사나 고인물, 가지아 등과 같이 신조에 대해 일일이 반영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단어를 보는 의미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즉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를 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합 벡터라는 방법이 있는데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합 벡터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어, 디스크리트한 심볼로 간주해서 벡터로 나타내는데 이를 로컬리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원합 벡터는 해당 단어의 인덱스에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벡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 그림에서처럼 캣과 독, 그리고 호텔과 같이 원합 벡터로 나타내면 해당 단어의 인덱스에만 1이고 다 0이기 때문에 서로의 단어 간의 관계는 orthogonal, 즉 orthogonal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각 단어 간의 관계, 즉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원이 커지게 되고 스퍼스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으로는 분포 가설을 이용한 어, 단어 표현입니다. 이 분포 가설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 W가 추원할 때 그 윈도우 사이즈 내 단어들의 집합인 W의 컨텍스트는 주변에 나타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렇게 단어 W에 대한 많은 주변 문맥, 즉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해당 단어 W의 표현을 생성해내는 방법이 바로 주변 문맥을 이용한 단어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스라는 이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해당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은행이라는 이 주변 문맥인 뭐 돈, 대출, 통장 등의 이런 은행에 대한 주변 문맥들을 사용해서 해당 이 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분포 가설을 이용한 벡터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포 가설을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VD 방법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오더 투백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인 SVD, 즉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방법은 단어의 벡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 SVD를 통해 나온 행렬류의 행이 바로 각 단어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SVD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행렬 M이 있을 때 이 행렬 M을 분해하는, 즉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 M을 가지고 SVD를 적용하게 되면 레프트 싱귤러 벡터를 의미하는 행렬 U와 그리고 싱귤러 밸류를 의미하는 시그마 그리고 라이트 싱귤러 벡터를 의미하는 V 트랜스포즈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러한 SVD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행렬 M을 선형 변환으로 봤을 때 행렬 M에 의한 이 도형의 변환 결과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M의 특이값, 즉 싱귤러 밸류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이 GIF 이미지를 펼쳐서 보면 이러한 그림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원이라는 도형이 행렬 M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형태가 변환되게 되는데 이것의 형태 변환에 대한 영향은 즉 싱귤러 밸류, 즉 특이값에 의해서만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V 트랜스포즈나 행렬 U는 축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SVD를 적용해서 이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문장이 있을 때 먼저 이 문장에 대해 각 단어들을 나눈 다음 백 오브 워드를 만듭니다. 그 백 오브 워드를 만든 다음에 각 해당 단어의 좌우, 윈도우 사이즈만큼 좌우를 살핀 다음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를 카운팅한 다음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이 매트릭스에 대해 SVD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SVD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렬류와 싱귤러 밸류 그리고 V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K, 즉 싱귤 밸류 전체 합에서 특정 싱귤 밸류 K만큼 선택했을 때 이 특정 세타를 만족하는 K를 구해서 그 K 차원만큼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이 새로운 행렬 U의 행이 바로 워드 벡터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만들었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numpy 어레이를 이용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SVD를 적용했을 때 U 그리고 시그마 V트랜스포즈 행렬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 적절한 K, 여기서는 저는 5를 선택했습니다. 즉 K를 5로 선택했다는 것은 총 10차원이었던 이 차원을 5차원을 줄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5차원을 줄인 후 각 행이 바로 해당 단어의 워드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원을 줄인 다음에 줄인 새로운 U 행렬을 가지고 다시 X로 복원시켰을 때는 다음과 같이 거의 유사하게 행렬 X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K가 5가 아니라 K를 3으로 설정해서 3차원 축에 각 워드 벡터를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like 8와 같이 제가 봤을 때 나름 의미 있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SVD 방법의 문제점은 새로운 단어 추론으로 인해서 매트릭스의 차원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될 때마다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매트릭스에 대한 SVD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어는 동시에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매우 스파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매우 높은 차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매우 높은데요. 예를 들어 m by n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m 곱하기 n 제곱의 복잡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SVD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히, 해즈 등 이 불용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 윈도우 사이즈에서 단어의 거리를 반영해주는 램프 윈도우가 있습니다. 램프 윈도우란 해당 단어 WI에서 거리가 떨어질 때마다 가용치를 다르게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 만들 때 단순 카운팅이 아니라 피어스 코릴레이션이나 네거티브 카운트를 사용해서 SVD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모델인 모드2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드2백 이전에도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에 대한 분산 표상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6년도에 처음 백프로파게이션이 등장한 논문인 러멘하트 논문에서 처음 시도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 벤지오가 쓴 NNNM, 그리고 2011년에 RNNN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두 개의 논문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들보다 계산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신경망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드2백인데요. 이 워드2백에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Continuous Back of Word인 15,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킵그램입니다. 먼저 1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는 이 오른쪽 예제 문장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edge dog 이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fox에 대한 주변 컨텍스트 단어들로부터 하나의 타겟, 즉 fox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여러 주변 문맥들을 보고 하나의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서 보시면 NNLM에서 이 프로젝션과 히든 레이어 사이인 이 히든 레이어, 즉 비선형 은익층을 제거한 구조와 매우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과 히든 레이어 사이의 계산량이 줄였기 때문에 기존의 NNLM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 오브 월드 모델과 동일하게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C5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C5의 전체 이미지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주황색 매트릭스 W가 바로 해당 단어의 단어 벡터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 C 노테이션은 해당 윈도우 사이즈에 곱하기 이만큼 인풋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함수, 히든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는 사용하지 않는 그냥 리니어한 히든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W 다시 매트릭스는 열 벡터가 바로 해당 제일 번째 단어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 다시 열 벡터와 히든 레이어에서 나온 값의 곱이 바로 제일 번째 단어의 스코어 값이 됩니다. 이 스코어 값을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되면 즉 해당 제일 번째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매트릭스 W와 초록색 W 다시 매트릭스는 서로 별개의 워드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워드 벡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C5에 대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주변 컨텍스트 단어들로부터 해당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주변 컨텍스트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 제일 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을 최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소프트맥스 값을 나타내었고 그 소프트맥스 값을 풀었으면 해당 단어 제일 번째 열 벡터와 해당 히드레이어부터 나온 값의 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네거티브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아래에 분홍색 박스 아래에 있는 최종 결과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킵 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의 스킵 그램은 15와 반대로 하나의 타겟 단어로부터 주변 컨텍스트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풋으로는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고요. 출력으로는 주변 컨텍스트 단어 윈도우 사이즈만큼 나오게 됩니다. 안에 내부 구조인 이제 W 매트릭스와 W 다시 매트릭스는 15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W 매트릭스에서는 행벡터, W 다시 매트릭스에는 열 벡터가 각각의 단어에 대한 워드 벡터가 되게 됩니다.
스키그램의 로스 펑션을 살펴보면 15와는 반대로 하나의 인풋이 들어가고 그 주변의 컨텍스트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아래의 마지막 식처럼 도출되게 됩니다. 이런 기존 워드 투백은 아까 살펴봤듯이 이 매트릭스 W와 매트릭스 W 다시가 각각의 별개의 워드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을 학습시키기에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어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해당 윈도우 사이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시켜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워드 투백이 처음 제안됐던 해당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서브 샘플링 방법이고, 두 번째가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 그리고 세 번째로 네거티브 샘플링이 있습니다. 먼저 서브 샘플링 방법은 일이나 and, 더와 같은 너무 자주 출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단어들보다 정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학습을 덜 시키자라는 게 이 서브 샘플링의 목적이고요.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 대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브 샘플링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아래 식이 바로 서브 샘플링을 하기 위한 식인데, 먼저 이 t는 스트레시홀드 값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fw는 해당 단어에 대한 빈도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은 1에서 이 루트의 fw분의 t만큼 뺀 확률이 바로 해당 단어가 나타나게 될 샘플링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는 모린과 벤지오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이고요. 모든 단어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트리를 구성해서 이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주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그림은 좀 직관적이지 않지만, 여기서 보시면 앞에 모델 구조는 동일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층에서 해당 이진트리를 통해서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이진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적용할 때 허프만 트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허프만 트리는 텍스트 압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아래의 예시처럼 해당 단어와 그리고 빈도수가 주어졌을 경우에 해당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단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해당 빈도수가 적은 쪽에서부터 짝을 이뤄 나가면서 이진트리를 구사하는 방법이 바로 허프만 트리입니다. 이렇게 허프만 트리를 구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이어라키컬 소프트맥스에 대한 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NWJ는 이 해당 제 번째 유닛, 즉 노드를 의미하고요. CHN은 이 해당 노드의 왼쪽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W는 해당 단어로 찾아가는 데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LW2는 까지 찾아가는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꺽쇠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드에
두 번째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의 왼쪽 자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오른쪽 자식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갈 확률은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1 마이너스 왼쪽으로 갈 확률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풋 단어가 주어졌을 때 W2가 나올 확률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이 네거티브 샘플링은 노이즈 컨트래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NC 로스에 대한 기본 가정은 좋은 모델은 로지스틱 회계를 통해 노이즈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가정입니다. 해당 로스 펑션은 기존의 NC 로스를 좀 더 가볍게 표현한 식이 되겠고요. 이 분홍색 박스를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 식은 해당 단어가 주어졌을 때 실제 출력 단어를 잘 예측하고자 하는 식이고요. 이 두 번째 식은 해당 단어가 주어졌을 때 가짜 샘플인, 즉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분류하기 위한 식이 됩니다. 즉 여기 W 네그는 해당 파지티브 샘플이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이 주어지고 그 네거티브 샘플을 분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PNW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으로 두고 이것을 이제 프리 파라미터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정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유니그램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니그램 디스트리뷰션에서 4분의 3승을 해주고 정규화를 해준 이 식을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했고요. 텐서플로우에서는 로그 유니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한 예제인데요. 케라스에서는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시퀀스에서 스키그램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위의 예제와 문장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넣은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는 2,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과 파지티브 샘플의 비율을 각각 1대1로 맞추었을 때 최종적으로 인풋과 아웃풋, 즉 단어쌍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오른쪽에 1과 0은 1일 경우에는 파지티브 샘플, 이 0일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해당 이 모드 투백에 관련된 소스 코드는 여기 링크를 통해 가시면 15와 스킬그램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한 스킬그램에 대한 예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